커피만 마시고 가실 건가요? 다른 서비스도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 베어버린 말이 나왔네요. 유리창 너머 빨간 커튼 뒤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오토바이 소리가 밤낮 없이 골목을 흔들던 그 시절 이야기 말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하지만 가장 아픈 기억의 시작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을 넘긴 제 기구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뒤바뀔 줄은 25세 그 시절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1988년 서울 종로의 깊숙한 골목 안쪽에는 제 어머니가 20년 넘게 청춘과 눈물을 바쳐 읽어온 가로등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카페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란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꿈을 꾸고 고단한 이들이 클래식 선율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는 성소 같은 곳이야. 내가 이 가로등을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 열쇠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그 금속의 묵직하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던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열쇠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고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카페 안에는 늘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나 쇼팽의 녹턴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비트나 가요 대신 마음을 울리는 클래식 선율이 공기 중에 커피 향과 섞여 우아하게 떠다니던 공간이었죠. 그 시절 가로등 카페는 정말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돈 없는 화가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 한 잔을 시켜놓고 온종일 캔버스를 노려보며 예술을 논했고 야학을 운영하던 대학생들은 나라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걱정하며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정성껏 원두를 갈았습니다. 그때는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고귀한 기술이자 예술이었습니다. 원두의 상태를 매일 아침 살피고 물의 온도를 세밀하게 맞추어 한 방울씩 정성을 다해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시를 쓰는 것과 같았죠. 지수 사장님, 오늘 커피는 유독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처럼 묵직하고 깊네요. 라며 농담을 건네던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생 상담가이자 남모를 꿈의 조력자였습니다. 취업의 실패에 고개를 숙인 청년에겐 클래식 전집 중 가장 밝고 경쾌한 모차르트의 곡을 틀어주었고 첫사랑에 아파하며 눈물 짓는 여대생에겐 설탕을 듬뿍 넣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위로를 건넸습니다. 당시 제 수입은 정말 좋았습니다. 대기업 사원 월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종로 한복판에서 이런 역사 깊고 품격 있는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제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고 제 인생은 평생 이 우아한 클래식 음악처럼 고결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목 끝에서 들려오던 오토바이의 거친 소음과 짙은 분내 풍기는 화장 냄새가 우리 카페의 클래식 선율을 서서히 덮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88년 올림픽의 환호성이 온 나라를 뒤덮고 모두가 내일은 더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저는 그 낭만의 한복판에서 제 평생을 바칠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하게 시를 쓰며 맑은 눈빛으로 제 진심을 알아봐주던 청년 작가 강민우. 그 사람과 함께라면 이 클래식 선율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줄 알았고
그가 읽어주는 시 구절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다울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갓볶은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깊어갈수록 저는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88년 그해 가을, 가로등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비단 찬바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코트 깃을 세우고 옆구리에는 항상 두툼한 원고지 뭉치를 낀 채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시를 쓰던 청년이 있었죠. 바로 강민우 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큰 소리로 시국을 논하거나 유행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내린 에스프레소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의 낙엽을 보며 한참 동안 펜을 굴리던 성실한 작가였죠.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폐점 시간이 다 되어 정리하던 제게 그가 수줍게 원고지 한 장을 내밀더군요. 거기엔 제 이름 지수를 넣은 짧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향보다 더 진한 사람, 가로등 불빛보다 더 따뜻한 눈을 가진 여자. 그 유치하고도 투박한 문장들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연애는 클래식 선율처럼 우아하고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영업이 끝난 카페에 마주 앉아 베토벤의 로망스를 들으며 밤새도록 문학과 인생을 이야기했죠.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이 지켜온 이 가로등 카페의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내가 곁에서 땔감이 되어줄게요. 우리 인생도 이 은은한 커피 향처럼 평온하고 깊이 있게 읽어나갑시다 라고요. 26의 봄, 우리는 종로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비싼 예물도 없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카페 건물 2층의 작은 옥탑방이었죠. 창문을 열면 카페에서 볶는 원두향이 올라오고 밤이면 종로 골목에 사람 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곳. 그 좁은 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에게 천사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하준이었죠. 하준이가 태어나던 날 민우 씨는 병원 복도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 같은 가난한 글쟁이에게 이렇게 귀한 보물이 와도 되는 거냐며 제 손등에 연신 입을 맞췄죠. 하준이가 자라면서 카페 안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모차에 누워 클래식 음악을 자장가 삼아 잠들던 아이 손님들이 건네는 사탕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던 그 작은 입술. 저는 하준이를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에 거친 바람이 닿지 않게 이 우아하고 고결한 공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당시엔 정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에 시를 연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카페는 여전히 종로의 명물로 사랑받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남편이 정성껏 갈아준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살. 저는 제가 신의 축복을 받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세 가족의 행복이 이 카페의 낡은 LP판처럼 영원히 돌고 돌며 멈추지 않을 줄만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에 섰을 때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평온한 바다 밑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갓볶은 커피 향에 취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제가 알던 낭만과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선율보다 자극적인 유흥의 소리가 골목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돈이라는 괴물이
우리 카페의 고결한 담벼락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리요. 민우 씨의 펜 끝이 떨리기 시작하고 제가 지켜온 가로등 불빛이 야속하게 흔들리던 그 불길한 징조들. 하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 하루는 전보다 10배는 더 빨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인 뒤 서둘러 1층 카페로 내려와 밤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원두를 볶았죠. 카페 사장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랴, 갓 돌이 지난 하준이를 업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리고 어깨엔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카페가 단골 손님들로 북적일 때면 하준이는 제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아이가 깰까봐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고 어떤 분들은 하준이 예쁘다며 직접 뜨개질한 아기 양말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죠. 저는 그 따뜻한 배려 속에서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과분한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아이와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남편, 그리고 이 고즈넉한 카페.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2층 옥탑방으로 올라가면 거기엔 또 다른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원고지와 씨름하던 민우 씨가 하준이를 안고 까르르 웃겨주는 소리, 창밖으로 비치는 종로의 노란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때면 세상의 모든 관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하준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민우 씨는 하준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나직하게 의어조렸죠. 지수 씨, 하준이가 우리 카페의 클래식 음악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을 이 아이에게도 평생 느끼게 해줍시다. 민우 씨의 그 목소리는 제게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카페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하준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남편이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살.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제 생의 전부라고 믿었죠. 비록 몸은 고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지만 밤마다 사랑하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잠드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종로의 가로등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비춰주었고 카페의 커피 향은 변함없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친 행복은 때로 독이 된다는 말이 있죠? 하늘이 무심하게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그 순간에 제 인생의 가로등이 조금씩 깜빡거리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그 평온하고 깊이 있는 행복의 밑바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민우 씨의 정직했던 펜 끝이 떨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클래식 선율이 비명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 해였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번쩍이는 간판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우리 가로등 카페가 지켜온 그 정갈하고 묵직한 클래식 선율은 어느새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취급을 받게 되더군요. 골목 어귀에는 이름도 생소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화려한 조명을 내뿜으며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폭신한 소파, 그리고 기계로 찍어내는 매끈한 커피들.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정성껏 내린 핸드드립 커피의 깊은 맛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를 읊고 인생을 논하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미안해. 거긴 에어컨도 빵빵하고 소파가 참 편하더라고. 그런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빈 홀에 앉아 홀로 바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조차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매출 장부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쳤고 하준이 기저귀 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고르듯 설상가상이라는 말,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카페 매출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그때 우리 카페가 있던 골목 뒤편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즈넉했던 담벼락마다 붉고 푸른 네온 사인이 기분 나쁘게 일렁였고 그 아래로 자극적인 옷차림의 여종업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밀한 웃음과 비릿한 화장 냄새를 앞세운 다방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난 것이죠. 그들은 커피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팔았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 배달을 나가는 여자들,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클래식 선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우리 카페를 찾던 점잖은 손님들은 그 꼴불견인 풍경에 진저리를 치며 아예 발길을 돌려버렸고 남은 건 그저 길을 잃고 흘러들어온 뜨내기들의 희롱뿐이었습니다. 지수 씨, 여기도 좀 화끈하게 바꿔보지 그래. 요즘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음악 들으러 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고결한 공간이 제 자부심이었던 가로등 카페가 저질스러운 유흥가의 뒷골목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죽기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밤마다 민우 씨와 하준이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폭풍우가 비켜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켜온 이 소박한 행복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괴물은 제 간절한 기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카페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하준이의 분유통은 비어갔습니다. 민우 씨의 펜 끝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꺾여버렸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번쩍이는 간판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우리 가로등 카페가 지켜온 그 정갈하고 묵직한 클래식 선율은 어느새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취급을 받게 되더군요. 골목 어귀에는 이름도 생소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화려한 조명을 내뿜으며 들어섰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정성껏 내린 핸드드립 커피의 깊은 맛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우 씨의 출판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시만 쓰던 그 선비 같은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고 섰던 보증이 화근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술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고 우리 집 대문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하준이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 손님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구두발로 카페의 소중한 LP판들을 짓밟고 베토벤의 악보 위에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돈 안 갚으면 내 새끼 장기라도 팔 줄 알아. 그들의 거친 욕설이 클래식 선율을 대신하게 된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저는 매일 죽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붉은 조명이 일렁이던 인근 다방의 마담이 제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짙은 화장 냄새와 천박한 향수 향기가 우아했던 우리 카페의 공기를 단숨에 더럽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뭉치를 툭 던지며 제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수 사장님, 언제까지 이 고상한 척하면서 굶어 죽을 거야? 내 병원비도 없다며. 여기 봐. 이 돈이면 하준이 치료비에 사채 이자까지 한 번에 해결돼. 그냥 차 배달 나가는 척하면서 티켓 몇 장 끊어주면 돼. 남자들 비위 좀 맞춰주고 특별한 서비스 좀 해주면 하룻밤에 수십만 원은 우습게 번다니까. 사장님처럼 예쁘장한 얼굴이면 금방 소문날 거야. 그녀의 제안은 치명적인 독이었고 동시에 벼랑 끝에 선 제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티켓 다방. 그 더러운 이름이 제 고결했던 인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소에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라니. 처음엔 뺨이라도 갈겨주고 싶을 만큼 모욕적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고열로 신음하며 제 손을 꼭 잡는 하준이의 그 작은 손가락을 본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자부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야, 이 가로등을 꺼뜨리지 마라. 어머니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나요? 고결함이 내 아이의 목숨을 구해줍니까? 결국 저는 그 붉은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어둠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완전히 멈추고 비릿한 욕망의 소리가 제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그 다방 마담이 돈뭉치를 내밀며 티켓을 끊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우라고,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소리를 질러 내쫓았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스러운 클래식 카페에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라니 그건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카페 문에는 차가운 쇠붙이 같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사채업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하준이가 잠든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명이 되어 돌아왔죠. 병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일 분유한 통살 돈이 없는데 고결함이 무슨 소용이고 클래식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민우 씨는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지수 씨, 제발 그러지 마요. 차라리 내가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갚을게. 시 따위 안 써도 좋으니까 제발 그 지옥으로는 가지 마요. 하지만 민우 씨의 그 정직한 눈빛조차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쓴 시가 하준이 약값을 대줄 수 있냐고, 당신의 그 펜 끝이 우리를 덮친 사채업자의 칼날을 막아줄 수 있느냐고 저는 평생 내뱉어 본 적 없는 모진 말로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가로등 카페의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툭 끊기며 정적이 찾아왔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살아야겠어요. 우리 하준이 저 아이만큼은 살려야겠어요. 다음 날 카페의 우아한 목재 간판은 떼어지고 그 자리에 천박하게 번쩍이는 붉은 네온 사인이 걸렸습니다. 가로등 카페는 사라지고 짙은 화장 냄새 풍기는 가로등 다방이 들어선 것이죠. 창가에 걸려있던 단아한 커튼은 속이 비칠 듯 말 듯한 붉은 레이스로 바뀌었고
고전 음악이 흐르던 턴테이블 위에는 자극적인 유행가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조명 아래서 거울을 보던 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앞치마 대신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입술에는 핏빛처럼 붉은 루즈를 칠한 여자. 거울 속의 그 여자는 더 이상 종로의 자랑이었던 한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몇 푼의 웃음을 팔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된 지수 마담일 뿐이었죠. 민우 씨는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옥탑방 구석에 처박혀 술만 들이켰습니다. 제가 손님들의 희롱 섞인 웃음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닥일 때마다 위층에서는 남편의 절망적인 신음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지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하준이의 숨구멍이었고 우리 가족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은밀하고 왜곡된 영업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제 주머니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낯선 남자의 허리를 잡고 여관으로 향하던 날, 저는 제 영혼이 길바닥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손에 쥐어진 수십만 원의 돈뭉치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따뜻했죠. 그건 마치 짐승의 피가 묻은 돈 같았지만 동시에 벼랑 끝에 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돈은 무서운 속도로 쌓여갔습니다. 몇 달을 꼬박 커피를 내려도 갚지 못할 사채 이자가 단 며칠 밤의 티켓 영업으로 씻은 듯이 사라졌죠.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하준이의 밀린 병원비를 냈고 민우 씨에게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고급 만년필과 코트를 사주었습니다. 하준이에게는 백화점에서 파는 제일 비싼 레이스 옷을 입혔죠. 거울 앞에 선 우리 세 가족의 모습은 겉보기엔 다시 예전처럼 우아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지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야. 너 아니면 누가 이 집을 일으키겠니?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며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제 몸을 감쌀수록 그 안에서 썩어가는 제 영혼의 악취를 감출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손님들의 끈적한 손길이 닿았던 피부, 그들이 뿜어내던 역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는 아무리 비싼 향수를 들이부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영업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올라와 잠든 하준이와 민우 씨 곁에 누울 때면 제 몸에서는 어김없이 비릿한 자괴감이 올라왔습니다. 명품 향수 냄새 뒤에 숨은 그 역겨운 냄새. 그건 제 삶이 서서히 문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민우 씨는 제가 사준 비싼 코트를 입고도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절한 눈빛을 했죠.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걸친 그 부드러운 옷감이 아내의 수치심을 짜내어 만든 비단이라는 것을요. 저는 잠든 하준이의 얼굴에 제 얼굴을 비비지도 못했습니다. 제 입술에 묻은 붉은 루즈가 아이의 순결한 살결에 닿을까봐, 제 몸에 베어버린 그 더러운 세상의 냄새가 아이의 꿈속까지 침범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뜨고 있으면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조명이 마치 저를 비웃는 괴물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낭만을 노래하던 지수는 죽었고 이제 남은 건 돈의 노예가 된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제 손에 쥐어지는 그 피 묻은 돈의 달콤함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겉으로는 우아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장한 아내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스스로를 난도질하며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균형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을까요? 잔이 비었네요. 목이 타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독주보다도 쓰고 비릿해서 맨정신으로는 삼키기 힘드실 겁니다. 1990년대 초반 그 화려했던 종로의 네온사인이 우리 집 가로등을 집어삼키던 그 잔인한 계절의 끝자락 말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물건이더라고요. 처음엔 하준이 약간만 딱 사채 이자만 갚자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제 손바닥 위에는 매달 수천만 원이라는 피 묻은 돈뭉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흐르던 정갈한 카페는 이제 담배 연기와 걸쭉한 농담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죠.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원두를 갈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종업원 열댓 명을 부리며 종로 골목의 상권까지 쥐락펴락하는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독하디독한 지수 마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돈이 주머니에 쌓일수록 제 눈빛은 서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손님들의 슬픈 사연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지갑 두께부터 살폈죠. 여종업원들이 손님과 티켓을 끊고 나갈 때마다 제 수첩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혔고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묘한 권력감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저를 보면 굽신거리는 남자들, 제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그게 제 망가진 영혼을 보상해주는 유일한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서 독사처럼 돈을 긁어모을수록 우리 집 대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얼음장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산 최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매일 밤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사준 명품 옷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저를 향해 침을 뱉었죠. 이 더러운 돈, 너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서 나한테 내밀어? 내 몸뚱이 팔고 애들 웃음 팔아서 번 돈, 그게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아? 그의 경멸 가득한 눈빛은 사채업자의 칼날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맞섰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하느냐고, 당신이 시조가리나 끼적이며 굶고 있을 때 우리 하준이 살려낸 게 누구냐고, 당신이 마시는 그 비싼 술도 다 내 치욕의 대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민우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집안의 가구들을 때려 부쉈습니다. 클래식 음반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져 깨지고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유리 파편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 하준이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공포와 슬픔만이 가득했죠. 따뜻한 조명 아래서 함께 잠들던 그 평온한 밤은 이미 전설 속 이야기보다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며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돈에 미쳐갔고 남편은 자괴감에 미쳐갔으며 그 사이에서 우리 가정은 서서히 문드러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제 몸을 씻어내며 저는 거울을 보고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행복하니? 이 수천만 원의 돈이 정말 내가 원했던 거니?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비웃음 섞인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이미 늦었어. 넌 이제 이 붉은 네온 사인 없이는 살 수 없는 괴물이야. 결국 그 팽팽했던 긴장의 줄이 끊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민우 씨의 절망이 광기로 변하고 제가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돈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그 운명의 날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하준이마저 등 돌리게 만든 제 생애 가장 처절한 파국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번쩍이는 간판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우리 가로등 카페가 지켜온 그 정갈하고 묵직한 클래식 선율은 어느새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취급을 받게 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원두를 갈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종업원들을 부리며 종로 골목의 상권까지 쥐락펴락하는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독하디독한 지수 마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1996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기분 나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방 안은 담배 연기와 취객들의 상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수첩에 찍히는 숫자들을 계산하며 돈의 맛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우 씨가 평소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던 업소 지하 밀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우리 다방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티켓 영업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열어버린 민우 씨의 눈앞에는 돈 몇 푼에 웃음을 팔며 남자들의 무릎 위에 올라탄 여자들과 그들을 희롱하는 추잡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여종업원들을 다그치며 싸늘하게 웃고 있는 제가 서 있었죠. 민우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은 차가운 얼음물에 처박힌 듯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눈빛,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죽은 고기를 바라보는 듯한 차갑게 식어버린 멸시와 경멸의 눈동자였죠. 민우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뱉었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 참 대단하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지수는 1988년 그날 우리 카페의 클래식 조명이 꺼질 때 함께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냥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그 말은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명분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손에 묻은 비릿한 돈 냄새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길로 옥탑방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하준이를 들쳐업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잠결에 묻는 하준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가자. 여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비 내리는 종로 골목으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붉은 네온사인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벌어온 수천만 원의 돈뭉치가 발치에 굴러다녔지만 그건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파편일 뿐이었죠. 남편의 경멸 섞인 뒷모습과 아들의 울음 섞인 부름이 멀어질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산 화려함 뒤에 남은 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폐허뿐이라는 사실을요. 가족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넓더군요. 옥탑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하준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슬픔 대신 제 안을 채운 건 지독한 복수심이었습니다. 나를 경멸하며 떠난 민우 씨에게 그리고 이 비정한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틀렸다고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고상한 시나 클래식이 아니라 오직 이 빳빳한 돈뭉치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미친 듯이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1호점인 가로등 다방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근 골목마다 2호점, 3호점을 무서운 속도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종로 바닥에서 제 허락 없이는 오토바이 한 대도 못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는 독해졌습니다. 여종업원들에게는 더 짧은 치마를 강요했고 손님들에게는 더 자극적인 서비스를 팔게 했습니다. 제 수첩에 찍히는 월 수익은 수천만 원을 넘어 억 단위에 육박했죠. 그 돈으로 저는 종로 최고의 부자로 군림하며 화려한 외제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지수 사장님, 아니 지수 회장님. 사람들의 그 아첨 섞인 부름이 제 비릿한 자괴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밤 최고급 양주를 들이키며 저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봐, 민우 씨. 당신 없이도 난 이렇게 잘 살아.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이 돈이 나를 이렇게 높이 올려다 놨어. 하지만 술 기운이 가시고 나면 거울 속에는 눈이 멀어버린 괴물 한 마리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장식으로 도배된 제 사무실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2000년대 초반 영원할 것 같던 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불법 다방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돈으로 입을 막고 백으로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업소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제 금고를 뒤졌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하나씩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2호점이 적발되고 일주일 뒤 3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1호점,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가로등 다방마저 수사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제 명성은 단숨에 퇴폐업소 포주라는 낙인으로 바뀌었고 제가 쌓아 올린 수십억의 부는 추징금과 벌금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종로의 여왕에서 갈 곳 없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인생 참 허무하더군요. 가족도 버리고 영혼도 팔아가며 모았던 그 돈들이 단 한 장의 구속영장 앞에 먼지보다 가볍게 흩어지는 걸 보며 저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클래식 조명을 끄고 붉은 불빛을 켰을 때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 불빛도 그렇게 비참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제 금고를 털어가고 업소 문에 대못을 박을 때도 저는 사실 아주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리하고 독한 지수 마담이 설마 맨손으로 쫓겨날 리 있겠느냐며 남들 몰래 빼돌려 지인에게 맡겨둔 5억 원의 비자금이 제 마지막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하준이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민우 씨 앞에 당당히 나타나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욕심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배신이더라고요. 제가 형제처럼 믿고 전 재산을 맡겼던 그 지인은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기획부동산인이 뭐니 하는 번지르르한 말장난에 제 마지막 희망을 통째로 집어넣고는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시켜버린 겁니다. 5억 원. 제 영혼을 팔고 여종업원들의 눈물을 짜내어 만든 그 피 묻은 돈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그날, 저는 종로 한복판에서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인생 참 허무하더군요. 2호점, 3호점 거느리며 종로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지수 회장은 어디 가고 제 손에 남은 건 단돈 몇만 원과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낡은 클래식 커피잔 세트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 낡은 잔마저 돈이 된다며 제 손에서 강제로 뺏어갔고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 구두발로 짓밟았습니다. 결국 저는 화려한 종로를 떠나 서울 변두리의 어느 칙칙한 고시원 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뉘을 수 있는 그 좁고 습한 방. 벽 너머로 들려오는 타인의 마른 기침 소리와 찌개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를 때마다 저는 제가 누렸던 그 화려한 네온사인이 모두 한여름 밤의 꿈이었나 싶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먹방에서 저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너 참 비참하다. 클래식 선율을 사랑하던 25의 지수는 어디 가고 이제는 컵라면 하나에 벌벌 떠는 늙은 창녀. 아니, 포주 할망구가 되어버렸구나.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제가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 대신 시장통에서 산 낡은 잠바를 걸치고 짙은 화장 뒤에 숨겨졌던 주름살들이 비릿한 현실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하준아, 민우 씨. 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정작 제 손에 쥐어진 건 차가운 콘크리트 벽뿐이었습니다. 그 좁은 고시원 방은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감옥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제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잔인한 소식이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시원의 낡은 TV 너머로 혹은 우연히 펼친 신문한 귀퉁이에서 마주한 그 이름.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를 세다 보면 제가 한때 수천만 원을 주무르던 지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가위에 눌린 꿈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죠. 내 몸뚱이 좀 더럽히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라도 돈만 쌓아두면 나중에 하준이 데려와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판 건 단순한 커피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의 영혼을 팔았고 제 남편의 인격을 난도질했으며 결국 제 인간으로서의 뼈대까지 통째로 팔아치운 거였습니다. 그 처절한 깨달음은 송곳이 되어 매일 밤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더군요. 이대로 죽으면 저 세상에서 어머니 얼굴을 어찌 보고 민우 씨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몸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빌딩 계단을 닦고 낮에는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밤에는 부잣집 파출부로 들어가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웠습니다. 락스 냄새에 코가 마비되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터져도 저는 그게 제 죗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년을 버티고 나니 신기하게도 제 손에 다시 얼마간의 미천이 모이더군요. 2004년이었을 겁니다. 저는 서울의 그 지긋지긋한 화려함을 뒤로하고 인천의 어느 외진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거친 어부들의 고함이 들려오는 그곳에 2평 남짓한 작은 가방 가게 귀퉁이를 빌려 테이크아웃 커피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소파도 붉은 네온사인도 없는 길거리의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저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다시 원두를 쥐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제 정성을 담아 꾹꾹 눌러 담은
에스프레소 한 잔. 그 검은 액체가 투명한 컵에 담길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잃어버렸던 1988년의 그 지수로 돌아간 것만 같아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이제는 사장님 소리도 마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어부들에게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고개를 숙이는 늙은 여자가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그 비릿한 폭우의 바닷바람 속에서 제 커피 향이 퍼져나가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제 커피에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풍미가 배어 있었나 봅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모인 정직한 돈들이 제 텅 빈 가슴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닌 새벽 폭우를 비추는 은은한 가로등 아래서 제 두 번째 인생의 불을 밝힌 것이죠. 이제는 하준이를 찾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 손으로 떳떳하게 번 이 돈으로 하준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제가 다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하준이의 흔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을 때 제 앞에 나타난 건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천사 같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제가 머무는 이곳, 인천의 외진 포구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2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에 구멍 하나 뚫어 만든 제 가게에는 흔한 소파 하나, 근사한 간판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로스터기 한 대와 제가 정성껏 볶은 원두 몇 봉지가 전부였죠. 종로에서 수천만 원을 주무르던 지수 마담이 보면 기가 찼을 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고기잡이 나가는 선원들이 하나둘 폭우로 모여들 때 저는 미리 끓여둔 뜨거운 물에 원두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수씨. 이 추운데 또 나왔어? 거친 손마디에 선원들이 다가오면 저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죠. 거친 풍랑과 싸우러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이 그들의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비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수씨 커피는 이상해. 설탕을 안 넣어도 달콤하고 마시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 투박한 칭찬 한마디가 제가 종로에서 벌어들였던 수억 원의 돈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무거운 진심의 무게. 그걸 깨닫는데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야 했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인근 보육원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구운 쿠키와 따뜻한 우유를 챙겨 들고 말이죠. 부모 없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제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들던 우리 하준이가 생각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빵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가 지은 추악한 죄악들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붉은 네온 사인을 밝히고 사람들의 욕망을 팔 때 저는 제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포구에서 이름 없는 늙은 여자가 되어 남을 위해 커피를 내릴 때 비로소 저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10,000원 한 장의 가치, 그리고
대가 없이 건네는 진심 어린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예순이 다 되어서야 그 당연한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제게 이런 평온함을 허락하신 건 아마도 제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고 이제는 정말 하준이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폭우에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던 그날 밤, 제 가게 앞으로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보다는 손바닥만 한 화면으로 세상을 보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 기사보다는 누군가의 진솔한 영상 한 편에 마음을 열더군요. 어느 날인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수염이 덥수룩한 청년 여행가 한 명이 제 작은 컨테이너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할머니, 이 커피엔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서울의 그 비싼 카페에서도 이런 맛은 못 느껴봤어요.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은 무슨, 그냥 죗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내린 것뿐이라고요. 그 청년은 며칠을 제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을 담아보고 싶다고 그 깊은 커피 맛의 뿌리가 어디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종로의 포주였고 자식의 영혼까지 팔아먹었던 이 늙은 여자의 치부를 세상에 내놓으라니 그건 죽기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참회일지도 모르겠다고. 더 이상 붉은 네온사인 뒤에 숨지 말고 만천하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어머니와 민우 씨 그리고 우리 하준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쏟아냈습니다. 1988년 그 우아했던 클래식 카페의 시작부터 돈이라는 괴물에 눈이 멀어 붉은 조명을 켜고 티켓을 끊던 그 비릿한 다방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이 폭우로 흘러들어오기까지의 그 추악하고도 처절했던 시간들을 단 한마디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귀한 사장님이 아니라 그저 돈에 미쳐 가족을 버린 죄인입니다. 제 입술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뒤 폭우에는 난데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욕설과 비난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이 커피가 바로 당신의 진심입니다. 수천 개의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고 저는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매일 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던 제가 이제는 이름 모를 타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다시 숨을 쉬게 된 겁니다. 제 치부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계가 되는 인생의 지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용서 속에서 조금씩 진짜 지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제게 이 평온한 용서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해성사를 하듯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의 뒷모습이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핏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미안해서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 아이. 폭우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제 손마디는 찬물에 불어 터져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기잡이 나가는 선원들에게 뜨거운 종이컵을 건네고 돌아서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휠체어를 밀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 걸음걸이, 그 꼿꼿한 뒷모습. 제 심장은 멎은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원두 봉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휠체어 위에는 백발이 성성해진 채 기운 없이 앉아있는 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듬직하게 손잡이를 잡고 있던 30 중반의 청년. 제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들던 1988년 그 우아했던 클래식 카페의 축복이었던 우리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아. 민우 씨. 제 입술에선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죠. 비릿한 돈 냄새에 취해 가족을 버리고 붉은 네온사인 아래서 영혼을 팔았던 이 못난 애미를, 이 추악한 아내를 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저는 차마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냥 침이라도 뱉고 가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더니 갈라지고 터진 제 못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린 그 투박한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군요. 어머니, 영상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어요.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기억하던 예전에 그 맵싸한 화장 냄새는 이제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어머니의 커피는 정말 향기롭네요. 정직한 땀방울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제 7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민우 씨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세월은 우리를 갉아먹었지만 1988년 가로등 카페에서 약속했던 그 은은한 사랑의 선율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는 그날로 제 곁에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정직한 가업을 이제는 자기가 이어가겠다고요. 붉은 조명 아래서 벌어들였던 수천만 원의 돈뭉치보다 지금 이 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볶으며 흘리는 땀방울 하나가 수만 배는 더 고귀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석은 화려한 보석함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비록 좁은 방이라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 수 있는 그 소박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진짜 클래식이자 낭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지수가 아닙니다. 인천 포구의 가로등 아래서 아들과 함께 희망을 볶는 가장 행복한 바리스타 한지수입니다. 제 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경계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수 씨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진한 향기로 다가온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은은한 커피 향과 클래식 같은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지수 씨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에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